타인의 시선에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마지막 깨달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특별히 부족했던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사람. 하지만 그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는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둔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리석은 측면이다. 이 남자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너무나 늦게 발견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시작. 준호는 1965년 가을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것은 아마도 6살 무렵이었을 겁니다. 유치원 발표회 날 그는 토끼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얀 토끼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던 그 순간 수많은 부모들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잘해야 해. 모두가 보고 있어. 어머니가 무대 뒤에서 속삭였던 그 말이 그의 인생을 관통하는 주문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준호는 대사를 까먹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고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친근한 웃음이었는지 비웃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6살 준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변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우리 존재의 반을 희생한다. 아니, 어쩌면 전부를. 초등학교 시절 준호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상상 속의 괴물이나 우주선을 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이 반 아이들에게 이상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그는 더 이상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관찰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는 그림,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그것을 따라 그렸습니다. 창의성은 사라졌지만 그는 이상한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2장 청소년기에 가면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준호의 삶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춘기라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특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신이 되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너 왜 그렇게 조용해? 좀 활발해져 봐. 친구들이 말하면 그는 억지로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너무 설치지 마. 차분해야지. 선생님이 말하면 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카멜레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카멜레온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카멜레온은 적어도 생존을 위해 색을 바꾸지만 준호는 단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자신을 바꿨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명성에 대한 집착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을 위해 실제 행복을 희생한다. 고등학교 시절 준호는 문학을 좋아했습니다. 시를 쓰고 싶었고 소설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문학?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지.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친구분 아들은 서울대 의대 갔대. 우리 준호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준호는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부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지만 그 질문은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기 무서웠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제3장 대학과 첫사랑. 재수 끝에 준호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합격 발표 날 부모님은 기뻐하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했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호는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구나.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구나. 대학교 1학년 봄, 준호는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같은 과 선배였던 수진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타인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진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부러웠고, 동시에 그녀가 가진 자유가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봐? 수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나? 눈치 안 보는데? 준호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다는 것을. 우리 다음 주 여행 갈까? 동해안으로. 갑자기?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그냥 간다고 하면 되지. 우리 스물인데.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왜? 연인끼리 여행 가는 게 이상해? 준호는 결국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 수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수많은 시선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폭군이다. 우리는 그 폭군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수지는 결국 준호를 떠났습니다. 준호야, 나는 네가 좋았어. 하지만 너는 정작 너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 진짜 너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그게 궁금했는데 너도 모르는 것 같더라. 수진의 마지막 말은 준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4장 직장생활. 대학을 졸업한 준호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였습니다. 부모님은 또다시 기뻐했고 친척들은 축하했습니다. 준호는 또다시 성공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니, 업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잘 보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뒤처져 보이면 안 됐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무시당하면 안 됐습니다. 타 부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연습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표정도 연습했습니다. 너무 밝아 보이면 가벼워 보이고 너무 진지해 보이면 융통성 없어 보일 것 같았습니다. 회식 자리는 더 힘들었습니다. 준호 씨, 왜 그렇게 조용해요? 젊은 사람이 좀 활기차게. 송구합니다. 제가 원래 술 좀 마셔요. 분위기 살려야지. 준호는 술을 마셨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술을. 토할 것 같아도 웃었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크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의존하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알게 된다. 3년차가 되던 해 준호는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기수 중에서 유일하게 준호만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업무 능력은 좋은데 뭔가 임팩트가 부족해요. 존재감이라고 해야 하나? 좀 더 자기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조용하라고 해서 조용히 했더니 존재감이 없다고 하고 말을 하면 나서지 말라고 하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는 그날 밤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에 맞춰 살려는 자신의 태도라는 것을. 제5장 결혼. 32살이 되던 해 준호는 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친척들이, 주변 사람들이 재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너희 동기들 다 결혼했더라. 너만 혼자네. 준호는 5번의 선을 본 끝에 6번째 만난 여성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현주였습니다. 현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교사였고 안정적이었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현주 씨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조건이 맞는 걸까? 함께 있으면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저 편한 걸까? 그는 이런 의문을 품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좋다는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결국 준호는 청혼했습니다. 현주가 좋아서가 아니라 모두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식 날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그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모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압력과 타인의 기대 때문에 이 모험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신혼 초기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의견을 물어봐? 당신 생각이 없어? 현주가 어느 날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야. 내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존중이 아니라 결정을 회피하는 거잖아.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고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말해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6장 아버지가 되다. 결혼 3년 차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키우자.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어디 보자. 오, 잘 그렸네. 근데 이게 뭐야? 괴물이야. 우주 괴물. 괴물은 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친구들이 멋있대. 그래도 다음에는 좀 더 예쁜 걸 그리면 어떨까? 꽃이나 나무 같은 거.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바로 그 상처를 이제는 자신이 아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의도치 않게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 특히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욕구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저주와 같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준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준아,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 아빠, 이상한 행동이 뭐야? 그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굴거나 혼자 다른 짓 하거나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 안 돼.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불안이 아들에게 전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가 말했습니다. 당신 민준이한테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난 아이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죠. 당신이 다른 부모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민준이가 문제아로 보이면 당신이 창피할까봐. 준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현주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제7장 중년의 위기. 45살이 되던 해
준호는 임원 승진에 실패했습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진은 그를 비켜갔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부장님, 능력은 충분한데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자기 의견이 명확하지 않고 항상 주변 눈치를 본다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눈치를 본다?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조직을 위해 헌신했고 누구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그것이 단점으로 평가된다니. 그날 저녁 준호는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야, 나도 탈락했어. 뭐,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도 있지. 동기 하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태연해? 왜? 회사 인생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나 요즘 그림 그리고 있어.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거. 나이 50인데 그림을? 그래. 주변에서 뭐라고 하긴 하는데 행복해. 너도 뭔가 해봐.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깨닫는다. 우리가 추구해온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승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후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다. 하지만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신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질문에 지금의 자신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제8장 병. 48살 겨울, 준호는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존율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준호는 멍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급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나처럼.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지? 무엇을 남겼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주에게 병을 알렸을 때 그녀는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민준이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치료하면 괜찮아져? 응, 최선을 다해볼게. 아빠가 하고 싶은 일 있었어? 준호는 아들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아빠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 같아서. 이제라도 아빠가 원하는 거 하면 좋겠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정직해진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온 가면들이 모두 벗겨지고 진실만이 남는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욕을 잃고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준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병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구름은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바람이 가는 대로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제구장 회상. 항암 치료 중에 준호는 오랜 친구 재훈을 만났습니다. 재훈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며 소원해졌던 친구였습니다. 야, 준호야. 오랜만이다. 소식 듣고 달려왔어. 미안해.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재훈은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너 기억나?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둘이 밤새 술 마시며 꿈 얘기하던 거. 응. 어렴풋이.
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고, 너는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잖아. 우리 둘 다 부모님이 반대해서 포기했지. 그랬지. 나는 10년 전에 회사 그만뒀어. 뭐? 응. 40에 회사 나와서 음악 시작했어. 처음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지. 아내도 반대했고. 하지만 난 해야겠더라고.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 지금은 행복해. 돈은 예전보다 많이 못 벌지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해. 오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준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잖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점이다. 재훈이 돌아간 후 준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나는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었다. 나는 솔직하게 살고 싶었다. 나는 나 자신이고 싶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준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10장 깨달음의 시작. 어느 날 밤 준호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의 삶이구나.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고 있을까?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병원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생론이라는 책. 거기서 그는 읽었습니다. 타인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준호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준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봤다. 내 눈으로 본 적이 없다. 다음 항암 치료 날 준호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환자분, 가발 쓰실 건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분들 시선이. 괜찮습니다. 제 머리인걸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전에 준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대답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맨머리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불편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제11장 용서. 준호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부모님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걱정했잖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한 것, 항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만든 것, 그게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우리도 최선을 다한 거였는데. 알아요. 이제 알아요. 부모님도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도 계속.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서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해하러 왔어요. 그리고 감사하러 왔어요. 감사? 네. 부모님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그리고 결국 제 인생은 제 선택이었어요. 부모님 탓을 할 수 없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용서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들을 탓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묶여 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이제라도 물어보세요.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준호는 웃었습니다. 저는요, 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준호는 부모님을 포옹했습니다. 아마도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제12장 아들과의 대화.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는 아들 민준이와 둘이 앉았습니다. 민준아, 할 얘기가 있어. 뭐야, 아빠? 아빠가 너한테 잘못한 것 같아.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아빠가 원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잖아. 그게 아빠가 너한테 준 가장 큰 상처인 것 같아. 민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아, 아빠. 솔직히 말하면 나도 힘들었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항상 다른 사람 눈치만 보게 되고.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그대로 아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아빠는 뭘 하고 싶었어? 글을 쓰고 싶었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그럼 이제라도 써. 응? 아빠, 아직 늦지 않았잖아. 지금이라도 해. 그리고 나한테 보여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리고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근데 아빠, 그게 쉽지 않아. 뭘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 쉽지 않지. 하지만 민준아,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에 바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들은 잠깐 관심을 보일 뿐이야.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 우리가 평생 고민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그토록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타인도 우리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각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 의대 포기하고 싶어. 뭐?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영화야. 영화 만들고 싶어. 근데 아빠랑 엄마가 의사 되라고 해서.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의대를 포기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래, 영화를 해. 내 인생이야. 네가 행복해야지. 진짜? 진짜야. 아빠가 후회하는 걸 너까지 후회할 필요는 없잖아. 민준이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제13장을 쓰기. 준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어디서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물줄기가 터지듯 그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썼습니다. 토끼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얼어붙었던 날을. 그는 자신의 청소년기를 썼습니다. 모두에게 맞추려다 자신을 잃어버렸던 날들을. 그는 자신의 첫사랑을 썼습니다. 수진이 떠났을 때의 아픔을. 그는 자신의 직장 생활을 썼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20년을.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썼습니다. 사랑보다는 조건으로 시작했던 관계를.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병을 썼습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들을. 현주가 물었습니다. 당신 그거 쓰면 어떻게 할 건데? 출판할 거야? 모르겠어. 출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쓰고 싶어서 쓰는 거야. 사람들이 읽으면 뭐라고 할까? 준호는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건 내 이야기니까.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현주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준호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타인의 승인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예술가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필연이다.
제14장 마지막 여행.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더 이상 항암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편안하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여행 가고 싶어. 여행? 지금 상태로? 응.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가잖아. 현주는 반대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준호의 눈빛을 보았을 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동해로 갔습니다. 준호가 젊은 시절 수진과 가지 못했던 그곳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름답다.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그때 수진이랑 왔어야 했는데? 현주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미안해, 여보. 내가 좋은 남편은 못 됐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했죠.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연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진다. 파도는 누구의 승인도 구하지 않고 밀려왔다가 물러간다. 그것이 자유다. 그날 밤 바닷가 펜션에서 준호는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글. 타인의 시선에 평생을 바친 한 남자의 이야기.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제15장 나눔.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자신이 쓴 글을 작은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읽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준호는 기뻤습니다.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는 사실에.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준호 씨처럼 살아왔습니다. 이제 변화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준호는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내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의사가 되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걸어간 어두운 길이 다른 이들에게는 안내의 길이 된다. 제16장 강연.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지만 준호는 몇 번의 강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강연은 대학교에서였습니다. 준호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죽을 사람입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보다 조금 늦을 뿐이죠. 학생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주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시간이 어디 있나요?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눈치를 봐야 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타인을 배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려와 눈치는 다릅니다. 배려는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고, 눈치는 타인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타인을 존중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구별의 기준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요즘 진로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제 길을 찾고 싶어요. 준우는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많아요. 저처럼 마지막 순간에 깨닫지 마세요. 제17장 현주와의 대화. 어느 날 밤 현주와 준우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준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사랑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이었는지.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의 시작이 열정적이지 않았다는 거. 화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화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걸. 후회하지 않아요? 나랑 결혼한 거? 현주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요? 글쎄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함께 20년을 살았고 민준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나요? 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훨씬 현명해요. 아니에요.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당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완벽하지 않은 걸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삶이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가진 불완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보, 당신은 행복했어요? 나랑 살면서? 현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 변화한 당신을 보면서 느껴요.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거구나. 더 일찍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게 어디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솔하게. 제18장 재훈의 방문. 재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준우야, 내 책 읽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고마워. 너 알아?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 책이 엄청 화제야. 그래? 응. 사람들이 준우 신드롬이라고 부르더라. 자기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평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정작 인정받게 된 건 그걸 포기하고 나서야.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오지 않고 손을 놓는 순간 찾아오는 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욕망을 포기할 때다. 특히 타인의 승인에 대한 욕망을. 재훈아, 너 행복해? 응, 행복해. 매일 아침 기타를 들고 음악실에 갈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부러워. 너도 이제 행복하잖아. 조금 늦었지만. 그래, 늦었지만. 재훈은 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우야, 고마워. 뭐가? 네가 이렇게 용기 있게 내 이야기를 나눠줘서. 너 때문에 나도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 제19장 마지막 강연. 준우의 마지막 강연은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준우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니. 그는 이제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는 게 평생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볼까 걱정했습니다. 제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제가 이상해 보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제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준우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여러분도 사실은 저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잠깐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로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아야 하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죠? 무시한다는 것은 반항이에요.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을 인용하며 준호는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란 외적인 것이고 품위란 내적인 것이다. 명예는 타인의 의견이고 품위는 우리 자신의 의견이다. 우리는 명예보다 품위를 추구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준호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진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사세요. 강연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필로그 마지막 순간. 봄이 왔습니다. 준호는 집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와 민준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여보? 벚꽃. 벚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피어나. 누가 보든 말든 그저 자기 시간에 피었다가 진다. 그게 진짜 자유구나. 민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 영화 시나리오 다 썼어. 아빠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거야. 정말? 응. 제목은 자유야. 아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준호는 웃었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너는 나보다 훨씬 빨리 깨달았구나. 현주가 남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힘들어요? 아니, 오히려 편하네. 마음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준호는 평생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이 그린 그림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나는 내 그림을 그렸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후기 3개월 후 준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독자는 30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자신이 원하는 전공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를 내어 이혼을 결심했고 어떤 이는 반대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거울 속 자신을 볼 때 당당할 수 있는가이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영화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준이는 말했습니다. 이 상을 제 아버지에게 드립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사셨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택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남편이 남긴 글들을 정리하여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깨달음. 거기에는 준호의 마지막 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벚꽃을 봤다. 벚꽃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핀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민준이가 웃었다. 오랜만에 본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내가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내 변화일지도 모른다. 오늘 거울을 봤다.
처음으로 거울 속의 나를 좋아할 수 있었다. 비록 병들고 늙었지만 이 모습이 진짜 나다. 마지막 장면. 1년 후 준호의 묘지 앞. 현주와 민준이 그리고 수많은 독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선생님 덕분에 저는 제 꿈을 이뤘습니다. 저는 준호 선생님의 책을 읽고 부모님과 화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의 메시지는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아빠는 마지막에 진짜 자신을 찾았고 그 진실이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한 남자가 잠들다. 그는 늦게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을 나누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타인의 의견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다. 타인의 찬사는 덧없는 바람과 같고 타인의 비난은 무의미한 소음과 같다. 준호는 평생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준호보다 일찍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지금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거울 속의 자신을 볼 때 당신은 당당한가요? 이 이야기는 준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준호는 마지막에야 깨달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준호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 진짜 나의 삶을 사세요.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